2022년을 마무리하며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마련한 특별한 초대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따뜻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를 응원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연말 특집 초대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2022년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이죠. 송승환 감독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연극도 하시고 난타 25주년도 맡고 있는 해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올 한 해도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특히 이제 난타가 25주년을 맞이해서 브로드웨이를 다녀왔고요. 네. 또 오랜만에 또 KBS 주말 드라마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연말은 이제 그 드라마 촬영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누가 제가 송승환 감독님하고 인터뷰 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바로 ETV 주말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그거 꼭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셰프 역할. 네, 카레집 네. 셰프고 드라마 제목이 삼남매가 용감하게인데 바로 네. 그 삼남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드라마를 한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제가 KBS 주말 연속극 부탁해요 엄마라는 드라마를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준비 때문에 일절 연기 활동을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재작년에 봄밤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하나 했고 네. 이제 이 주말 연속극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TV에서 뵙고 있죠. 오랜만에 다시 배우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네. 소회가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우를 해서 평생 해온 일이라 뭐 그렇게 뭐 남다르진 않고 또 재작년에 그 연극을 했었어요. 드레서라는 그 연극 무대에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 다시 또 뭐 연출이나 제작일보다는 연기일에 좀 몰입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주 어렵지는 않게 다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설렐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청춘 드라마 예전에 하실 때 네. 그때 그걸 어린 나이에 네. 지켜봤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지금 마주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죠, 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드라마를 하시게 됐다는 걸 좀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시력이 안 좋아지셨다는 것 때문에 네네. 요즘은 괜찮으실까? 이렇게 연기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 시력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네. 사실은 평창올림픽 끝내놓고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스스로 걱정도 되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고 흐릿하게 네. 형체는 보이고 또 눈 빼놓고는 다 건강하니까 아직 접기에는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IT 기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네.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으니까 예. 가령 드라마 대본을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네. 또 뭐 요즘 휴대폰이 거의 필수품인데 휴대폰의 문자는 안 보이지만 그것도 들을 수 있어요. 네. 카톡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결이 되고 연기할 때도 저희는 뭐 뉴스 생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리허설을 다 하거든요. 네. 뭐 텔레비전 드라마든 연극이든 그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봐두면 막상 촬영 들어가서도 그 리허설했던 그 상상을 하면서 네. 연기를 하면은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눈이 나빠지기 전에 하던 일들을 거의 다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과 같이 뭐 예를 들면 눈이 하는 역할을 귀가 이제 더 많은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과정은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을 들으면서 인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재미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무슨 발명가는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막 좀 발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좀 더 잘 보이는 기기를. 예. 그런 과정도 재미있었고 또 시스템에서 안 되는 것들을 그 찾아다니면서 부탁해서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도도 해보는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 보이는 거에 이제 익숙해졌죠. 네. 그 처음 시력이 확 갑자기 떨어지셨던 게 이제 외국에 나가 계셨을 때 아, 그렇진 그건 않고요. 아니었어요?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을 끝내놓고 얼마 안 돼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예. 제가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 뭐 미국 병원도 가보고 일본 병원도 가보고 네. 이렇게 외국의 유명한 이제 안과 의사분들을 만나러 좀 돌아다녔었죠. 근데 뭐 결국은 그게 뭐 네. 완치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 병은 그 완치는 안 되는 병이고 이제 RP라고 하는 이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난치병이라서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나빠지던 게 이제 멈췄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있으니까 그나마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TV를 통해서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평창 동계올림픽 말씀도 네. 하셨는데요. 그때 폐막식 연출을 맡으시고 네.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호평이 이어졌어요.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 평생에 한 번 해볼까 할 그렇죠. 그런 올림픽 연출이니까 저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또 다행히 뭐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극찬을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죠. 그런데도 제가 조금은 마음이 잘 안 놓였어요. 왜냐하면 왜요?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네. 동계올림픽을 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마침 또 KBS에서 저한테 그 올림픽 중계 해설을 부탁하셔서 2020년은 또 연기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021년 도쿄올림픽을 가서 보고 그리고 올 2월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나서야 네. 아, 이제 두 발 뻗어도 되겠다. 아니 저는 그 다 올림픽까지 저도 지켜봤는데요. 네. 우리가 제일 잘했어. 좀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들 평가를 해 주셔서 네. 다행히 제가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만큼 심리적인 중압감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말고도 어찌 보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만한 일이 있잖아요. 난타 공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연출가 또 제작자 송승환이 있기까지 난타라고 하는 공연이 그 중간에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공연이겠지만 네. 뭐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랑 겸 공연에 네.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잘 모르시는 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되게 이제 2001년생, 2년생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네. 2000년생들이 벌써 그렇죠. 나이가. 그 친구들한테 난타를 물어보니까 근현대사에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97년도에 초연을 한 공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알 것 같지만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도 물론 있어요. 난타는 97년에 10월에 호아마트홀에서 초연을 한 공연이고 뭐 그 공연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해외 시장에 나가서도 외국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기획을 했던 공연이었죠.
그래서 97년에 초연을 했고 네. 99년에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나가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리고 2003년도에 지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목표 같은 그 브로드웨이에 네. 2003년 뉴빅토리 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그렇게 난타가 쭉 이어져 왔는데 올해 이제 19년 만에 네. 2003년에 이어서 19년 만에 이제 다시 브로드웨이에서 지난 10월에 역시 같은 뉴빅토리 극장에서 한 달간의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브로드웨이 다시 갈 수 있었다는 게. 네, 그것도 남달랐고 그 뉴빅토리 극장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의 모든 극장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간 멈춰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빅토리 극장도 3년 만에 재오픈을 하면서 그 첫 작품으로 아, 그래요. 난타가 공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난타가 19년 만에 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3년 동안 공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이 코로나를 겪고 드디어 다시 브로드웨이도 문을 열고 난타도 오랜만에 해외 공연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졌었죠. 근데 국내에선 근현대사에 오른 난타가 외국 브로드웨이에 갔을 때 19년 전 공연했을 때 그때 관객 반응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엔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근데 사실 난타는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네. 관객 반응은 늘 같습니다. 늘 관객들이 좋아하고 네. 기립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홍보하고 공연을 알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난타가 K컬처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죠. 지금 네. 아마 19년 전에 공연할 때는 난타를 보고 일본 공연인가요, 중국 공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시아 공연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 공연을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질문이 없거든요. 당연히 한국 공연이라는 걸 알고 오고 또 당연히 한국 공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죠.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난타가 아주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97년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네, 때잖아요. 그때 뭐 난타 자체가 모든 국민한테 힘을 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과장이 될 수 있겠지만 난타 공연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난타가 IMF 그 기간에 네. 공연이 시작됐는데 저희는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는 의도로 대사 없이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비언어극으로 만들고 한국의 사물놀이를 활용하고 사실 의도는 그랬는데 그 네. 기간이 공연을 초연할 때 IMF 때다 보니까 관객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뭔가 후련하다, 시원하다, 뭔가 막힌 게 뚫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위안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도 아마 난타가 초연 때 성공하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 아픈 기억은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잘 잊히지 않잖아요. 네, 네. 저도 그때 외환위기 때 막 실직하고 네. 또 여의도에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문 닫는다 그래서 네, 길거리로 네. 나앉아서 뭐 파업하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 난타 공연을 한번 보고 오면 삶의 의욕 같은 걸 느꼈다 이런 분들이 꽤 네.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이 많았고 몇 번씩 난타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뭔가 답답할 때 난타를 보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서 몇 번씩이나 답답할 때마다 난타를 본다고 하시는 관객분도 계셨고 뭐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또 마침 지금 또 힘든 시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을 네.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난타와 함께한 25년 제작자 송승환에게는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여러 순간이 있었죠.
힘들었던 순간은 막상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만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지 의욕에 앞서서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성공할 거라는 걸 잘 모르셨던 몰랐죠. 거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쨌든 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저희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페스티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계 공연 시장의 정보에 어두웠고. 그런데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정말 한 달 공연이 전회가 매진이 되고 또 유럽의 많은 언론들이 저희한테 극찬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극장의 프로듀서들이나 또 예술 감독들이 난타란 작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딘버러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난타가 저한테 정말 벅찬 감동을 많이 안겨줬죠. 그 에딘버러에서 관객이 모두 외국인들로서는 난타가 처음 공연하는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만 그렇죠. 공연한다. 그 첫날 공연에 그 외국인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정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또 2003년도에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할 때도 역시 그랬고 난타가 그동안 전 세계 한 60개국 도시 수로는 300개 정도 도시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는 곳마다 다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으니까 사실 그때마다 저는 그 감동과 희열을 저도 느끼니까 난타가 저한테 너무 큰 감동과 희열을 줬죠. 근데 지금 이제 25주년 됐으니까요. 네. 앞으로 30주년 네. 그 이상의 롱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난타가 앞으로 어떤 공연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사실 공연 역사에 아주 그렇게 오래된 공연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세인트 마틴이라는 런던에 있는 극장에서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이 지금 70년 넘게 공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갈 때마다 그 극장에 꼭 가요. 가서 그래 70년 하고 있지. 오케이. 나도. 난타는 앞으로도 계속 공연될 거고요. 그리고 난타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즐거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또 연극이 주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일탈의 기쁨이죠. 늘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걸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네. 곳이 난타 공연장이고 난타 공연이거든요. 그런 일탈의 기쁨과 자유로움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는 이제 그런 공연으로 난타는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좀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을 뻥 하고 뚫어주는 그런 공연으로 네.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신데요. 연말 특집 초대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송승환 예술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 연말 특집 초대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난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난타가 결국 K컬처의 위상을 높였고 그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한류가 거의 대세가 돼버린 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배우로서 또 제작자로서 한류 붐을 이끌고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런 이제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우리 한국인의 DNA에 네.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500년의 유교적인 또 그 이후에 근대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일제의 침략을 받고 뭐 군사 독재를 겪고 우리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실 수천 년 전 중국 역사책에 그때는 뭐 이쪽 한반도 사람들 동이족이라고 불렀는데 네. 동이족을 동이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활 잘 쏘는 민족. 네. 그게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개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이제 튀어나왔다는 생각이 들죠. 그 계기가 된 것이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평창올림픽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느 시인께서 저한테 그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아리랑서부터 뭐 진달래꽃서부터 우리는 한 많은 민족.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보면서 거기서 어디서 한을 찾아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젊은이들의 얼굴에서는 한이 아니라 흥이 보였다. 그런데 바로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2003년에 지인 안타가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했고 그러네요. KBS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NHK에서 대히트를 한 게 2003년도예요. 또 우리 아이돌 그룹이 베이징에서 콘서트를 열고 중국 소녀들을 열광시킨 게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한류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결국은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한 엔터테인먼트의 기질. 그런 것들이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류란 이름으로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류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기질이 남다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라디오, TV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일 장수 프로그램은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감상의 문화는 좀 약해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표현하는 문화는 굉장히 강해요. 그 독일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음악 그래요? 시간은 음악을 듣는 거. 베토벤을 듣고 모차르트를 듣고 하이든을 듣고. 그 음악은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음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노래방에 가서 남의 노래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할 노래를 찾고 있지. 서로 먼저 하려고 하죠. 그렇죠. 전 세계에 이렇게 동네마다 노래방이 있고 전 국민이 노래를 잘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웍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것이 표현이 잘 안 됐던 것이지 2000년 초 월드컵을 시작으로 그런 우리의 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K컬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K 공연이다. 네. 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K 공연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은 역시 언어의 문제예요. 뭐 K-팝은 뭐 한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시간이 한 곡이 뭐 길어야 5분, 6분이니까 네. 이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죠. 영화는 또 자막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은 사실은 자막이라든가 또 공연 시간은 최소한 1시간, 2시간 정도.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하는 공연을 전 세계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언어가 없는 난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작품을 굳이 한국말로 하지 않더라도 뭐 미국에선 영어로, 일본에선 일본어로 하더라도 그 작품이 우리가 만든 거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우리가 스토리를 쓴 작품이면. 말하자면 캐츠나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외국 뮤지컬을 지금 수입해서 우리 한국 배우들이 한국말로 하죠. 네. 우리 공연도 수출해서 미국 배우들이 영어로 하든 네. 중국 배우들이 중국어로 하든 어쨌든 우리 콘텐츠가 수출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K 공연의 시대도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완전히 모르다시피 했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뭐 케이팝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어디 많이. 외국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네네. 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젊을수록 그 케이팝을 접근하는 빈도수가 높은 10대, 20대일수록 한국말 어휘력이 많죠. 단어도 많이 알고 네네. 잘하죠. 그리고 그 세대들이 계속 자라나니까 뭐 앞으로도 K 공연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일 잘하는 말이 오빠 이모 이거더라고요. 제가 난타 공연을 가지고 한 10년 전에 터키 공연을 갔는데 네. 그 깜짝 놀랐어요. 공연이 끝나고 지 난타 배우들이 무슨 아이돌처럼 유명한 배우들은 아닌데 그냥 연극 배우들이죠. 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그 터키의 그 금발 미녀들이 분장실로 달려오면서 오빠 오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뭔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네, 네. 이제는 어떤 방법만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면은 그렇죠. 공연 분야도 얼마든지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젊은 공연 관계자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뭐 공연도 곧 K 컨텐츠의 큰 몫을 차지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역할을 또 하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뭐 후배들보다 조금 먼저 경험했으니까 네. 제 노하우를 좀 전해주고 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조언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일이겠죠. 근데 지금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뭐 외교 문화 자문이니까 문화 외교에 대한 자문을 하라는 자리겠죠. 그래서 뭐 외교부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네. 거기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문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외국을 직접 나가서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역할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럴 만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심사하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왜 그 자리는 이렇게 예산을 박하게 문화 쪽 할까요? 예산이 아직도 너무 박하죠. 네. 그러면 K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요. 외국에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 공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작품의 수준을 더 높이는 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극장이 있거든요. 네. 그 극장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 공연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인데 처음서부터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국 가는데 비행기 값도 들죠. 뭐 화물로 세트를 보내는 운송비도 그렇죠. 들죠. 또 예. 배우들이 가서 머무는 체류비도 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해외 공연의 부족한 부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도 하나의 수출품이라고 생각하고 네.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그런 개념에서의 문화 수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K-팝이나 뭐 K-드라마는 어느 정도 상업성을 띠고 있지만 네. 공연은 아직은 그렇게 상업성을 띌 만큼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초기 단계에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한 20여 년 전부터인가요? 창작에 대한 지원들은 꽤 많이 네,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아직 해외에 우리 창작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진 않지만 너무 작은 예산이죠. 이제 그런 예산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이거 강조하니까 문화 공연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이 외교문화 자문위원이니까 한번 말씀을 기회 때 들 때마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우 송승환 또 제작자 송승환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네. 이게 어떤 유튜브 채널입니까?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니까 네. 시간이 남아서
진짜 공연도 못하고 뭘 하지. 근데 한참 유튜브가 뭐 다들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공연을 못하는 이 시간에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작한 것이 우리 배우분들, 가수분들의 좀 아카이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선배 배우분들이나 뭐 가수분들이나 또 코미디언들이나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그분들이 한 역할들이 굉장히 큰데 네. 이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나이 드신 배우분들, 가수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원로 분들 네, 주로 제 원더풀 라이프에 출연 자격이 있거든요. 예. 70은 넘어야 돼요. 70 이하는 제 유튜브에 출연할 수가 없어요. 70은 넘어야 뭐 원더풀 라이프라고 인생을 얘기하지. 네. 그래서 70이 넘는 게 제 프로그램의 출연 자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순재 선생님, 오영영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가수 윤영주 씨, 김세환 씨, 최근에는 뭐 개그맨 고영수 선배님까지 이렇게 70이 넘은 우리 원로 연예인들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죠. 있었던 방송국에서의 에피소드, 무대에서의 에피소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공연업계에 계시는 분 얘기로는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하면은 네. 요즘 배우들도 그렇고 공연 제작 뭐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실제로 네.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송승환 선배님이 유튜브를 하실 줄은 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우리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늙은이로 보죠? 아니 저는 그냥 유튜브를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 원로 배우분들이 제가 분장실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네. 그건 뭐 같이 촬영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사석에서 들은 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들 또 네. 좋은 얘기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게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내가 들었던 그 얘기들을 남 혼자만 들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또 후배들을 만나시면 이런저런 얘기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연계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네. 뭐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 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신다고 제가 마름마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입은 잠그고 지갑을 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저희 때는 사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 네. 근데 요즘은 뭐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후배들 앞에서 입은 좀 닫고 지갑을 여는 선배가 돼야죠. 아니, 제가 그 말을 전해준 분 얘기로는요. 만나면 꼭 배울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꼭 저한테. 예. 그냥 좋게 해준 얘기죠.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참 네. 보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구독자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지금 몇 왜냐하면 만이죠? 지금 12만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실버 버튼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예.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의 연령대가 대개 60대 이상이니까 네.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60대 이상의 소위 노년층들도 유튜브 같은 그런 인터넷에 많이 접속을 하고 네. 그걸 또 즐기고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좀 꾸준히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은 기약하진 않으신 거죠? 그럼요. 네. 70대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60대로 내려가면 되니까. 뭐 무궁무진하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많은 네. 분들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랑 짧은 시간 안에 대화를 나눴을 때도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네. 뭐 정부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공연계 또 나름 이제 드라마에 네. 또 출연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바쁜 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실지 궁금해요. 아,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아직 몇 가지 얘기 안 드린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휴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조정하는 거니까. 네. 저는 평생 매니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 스케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케줄을 만드니까 네. 너무 피곤하면 쉬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제 시간을 조절해 오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충분히 휴식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쉬실 때 뭐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쉴 때요. 쉴 때 뭐 영화도 보고 네. 또 책도 보진 못하지만 듣고 음악도 듣고 또 가끔 골프도 하고. 네. 네. 골프도 시력이 나빠지고 포기할 뻔하다가 네. 다시 연습장에 가서 서 보니까 공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프라는 게 그 골프 헤드가 공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이 흐릿하게 보이니까 네. 그냥 그걸 지나가게 치면 되겠다 그러고 쳤더니 눈 좋을 때보다 더 잘 맞던데요. 그 도대체 어디서? 근데 왜냐면 골프를 치면 네. 뭐 바람의 방향도 알아야 되고 뭐 잔디의 결도 읽어야 네. 된다 그러고 그런 건 이제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이나 캐디들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그럼 어느 물어보죠. 방향으로 어떻게 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망원경을 거예요?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린이 안 보이니까 네. 망원경에 피는 망원경으로 그린의 핀을 보고 예. 또 옆에 같이 동반자들한테 어느 방향으로 치면 되는지 물어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이라는 게 원래 있으신 것 같아요. 감은요. 그냥 저처럼 한 60년 살다 보면 다 감이 생겨요. 누구나 다. 좀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력은 좀 안 좋아지셨다고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 앞으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감 이런 건 더 커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욕심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눈이 나빠지면서. 네. 그런데 눈이 나빠지니까 그 상상력이 많아져요. 네.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생각에 많이 빠져들다 보니까 예. 또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세상에 제일 재미있고 돈 안 드는 일이 상상하기거든요. 상상하기.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보이니까 음악을 듣거나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눈 좋을 때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저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럼 공연 이런 것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하시는 내년 거예요? 가을에 이제 새로운 넘버볼을 하나 만들기로 그래요. 서울예술단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그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내후년부터 2024년부터 파주 북시티에서 책과 관련된 축제를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상상력에서. 네. 보이진 않지만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실제로 무대를 보는 건 제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봐요. 카메라로 줌인을 해서 모니터로. 네.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면 보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옛날보다 제가 돌아다닐 때 장비가 좀 늘어났죠. 눈으로 보던 걸 이제 카메라로 이제 줌인을 해서 모니터로 꼭 봐야 될 건 보니까. 그렇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큰 장비도 아니고 예. 요즘은 뭐 워낙 IT 장비들이 좋아져서 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상하신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은 뭐 간단하게 뭔가 요약해서 내가 공연하는 기획, 내가 생각하는 기획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줬을 텐데 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네. 혹은 들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를 바로 문자로 치는
TTS뿐만 아니라 STT 기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술도 있고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네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획서가 필요할 때 제가 그냥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이 문자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보내죠. 누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거나 소통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따로 뭐 있는 건 도움을 아니고요. 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으니까 그냥 텍스트 스피치로 문서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오탈자나 좀 봐달라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뭔가 창의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누군가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네. 모여봐. 네. 그런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일로 만드는 작업을 네,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65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5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 동안 제가 축적한 재산이라는 거는 인간관계겠죠. 뭐 내가 이런 아이템이 떠올랐을 때 이걸 잘 할 수 있는 연출이 누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예. 작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고 미술 감독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가 알아왔던 그동안의 동료 선후배들 바로 그런 분들과 공동 작업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분들을 제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재산이죠. 뭐랄까요. 사람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오셔서 네. 그 쌓아오신 걸 지금 이제 풀어놓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받게 되는데요. 네. 2022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이 이제 될 텐데요. 송 감독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2022년을 뭐 특별한 해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해가 바뀐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올해 어떻고 내년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었는데 그냥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것 같은.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또 내년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2022년 뭐 생각한 들 다 갔는데 포겟잇. 이제 2023년을 생각하는 거죠. 앞서 이제 공연도 기획하고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제가 또 계획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난타 이후에 여러 번 그 비언어극을 시도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난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래서 늘 좀 그게 짐이죠. 네. 그래서 내년엔 또 다시 새로운 넘버볼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작품을 내년 9월에 무대에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극 무대에 한 1년에 한 번은 제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무대에 쓸 수 있는 작품을 최근에 몇 작품을 골랐어요. 말하자면 이젠 제가 청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역이 멋있는 그런 희곡을 몇 편 골라서 네. 그중에 어떤 작품을 올릴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저는 배우로서 또 제작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면 뭐 주로 이제 제안이 들어오지 네,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그걸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뭐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우선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 작품이 주는 그런 임팩트가 강한 게 좋죠. 저희가 어떤 감동을 준다든가 깨우침을 주는 작품.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보는 거죠. 작품 전체가 우선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는 그 역할이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역할인지 또 어찌 보면 배우로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역할인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엔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네,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연극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연출을 할 건지 어떤 사람이 내 파트너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죠. 2023년? 아니 2023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네. 이후에 2024년, 5년 계속 쭉 지금과 같은 이 모습으로 계속 저희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배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네. 진짜 K 공연이 앞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서 저희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연말 특집 초대석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송승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선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